2015년 3월 한 단독주택 앞입니다. 한 소녀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용기를 내봤지만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집 대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가출이라는 것을 한 이 어린 소녀에게 그들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한 이 소녀는요, 2번 다시는 가출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개월 후 소녀는 마침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가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집이라는 이름이 지옥에 제 발로 들어갔던 이 소녀는요,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사망했고요. 11개월 뒤에 백골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마지막 외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3월 17일에 발생한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요, 부천에 살고 있던 14살의 여중생 이양이었어요. 2015년 3월 15일에 가출을 했고요. 집으로 귀가했던 이양은 다름 아닌 친부와 계모에 의해서 약 5시간에 걸쳐 극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던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친부와 계모는요, 다음날 오후 7시경에 이양의 사망을 확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신고를 하기는커녕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방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각종 방향제, 방습제, 향초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놔서 혹시라도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대비를 해놓습니다. 당시 발견된 모습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뿌려놓은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그들, 그리고 이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을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 이 씨는요, 부천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이자 수도권의 한 신학대학교 겸임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처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었어요. 전처는 2007년 독일에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자신이 겸임 교수로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지금의 아내인 백 씨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녀는 초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에 가정불화가 없기는 사실 힘들죠. 예상대로 이 여성 백 씨는 기존의 자녀 셋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고요. 그 불화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자녀 셋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2012년에 20살이었던 큰아들은 가출을 해서 고시원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같은 해 19살의 큰딸은요, 독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나서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양은 계모의 여동생 집, 그러니까 새 이모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이제 14살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챙겨줄 게 많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이 아이를 꼭 새 이모의 집에 둬야 했을까요? 사실상 새 이모는 남이에요.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멀쩡하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모 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여동생한테 얘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어서 서로 잘 지낼 것 같아서 보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상당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말입니다. 누구의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바람대로 한 가정의 소중한 새 아이는 서로의 소식도 모른 채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던 그 집에는 이 씨와
백씨 두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백씨, 새엄마 백씨의 말대로 이양이 세이모의 집에서 또래 친구와 잘 지냈으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이 이양이 처음에 그 세이모의 집으로 간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한 3년 정도를 세이모의 집에서 지냈다고 해요. 멀쩡하게 아빠가 살아있는데 거기서 눈치를 안 봤을까요?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출을 결심한 이양은 중학교에 입학한 지 2주 만이었던 2015년 3월 15일에 이 세이모의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죠. 이양은 가출한 당일에 친구 C양을 만나요. 그래서 이 C양이 하룻밤을 재워주게 되거든요. 그때 이 친구에게 자기가 맞아서 생긴 상처를 보여줘요. 이모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였죠. 아마 아버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종아리랑 손에서 멍자국을 이렇게 보여줬고 친구가 그걸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마 그날 밤에 이양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놨을 거예요. 위로받기도 했을 거고요.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아이가 고민했을 거예요.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리고 결국 다음 날인 3월 16일에 이양이 찾아간 사람은 작년까지 자신을 가르쳤었던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이 아이들은 아동보호 상담센터가 뭔지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말하자.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믿었겠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양과 상담을 한 후에 다음날 17일 새벽에 1시쯤에 다시 세이모의 집으로 아이를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친아빠와 계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친외삼촌,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이 친엄마의 남자 형제의 말에 따르면 이 씨가요, 이 친아빠가요, 이 친모가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혼을 냈대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역시 집 나갔던 이양을 그냥 둘 리가 없었겠죠. 이 씨는 세이모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손바닥과 종아리를 맞았고요. 견디다 못해서 다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아이가 그 밤에 피할 곳이 어디였을까요? 아까 만났던 그 담임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어린 이양은 또다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선생님은 웬일인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양이 도움을 청했던 어른은요, 담임 선생님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빠한테 맞을 것이 뻔했고 이게 너무나 두려웠던 이양은 경비원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사정합니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재워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이양이 가출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세이모의 집으로 아이를 보냅니다. 사실 경비원 입장에서는 어린 여자애가 집 밖에 나와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재워주세요 이런 걸 봤을 때 부모가 걱정할 거야. 부모가 있는 집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모가 애타게 찾으면서 걱정할 거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보내기 전에 너 왜 이 시간에 집 밖에 나와서 나한테 재워달라고 하니? 이유가 뭐니? 얘기해봐. 하면서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과연 집으로 아이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양은 다시 세이모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세이모는 이양을 친부와 계모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2015년 3월 17일 새벽 집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요. 이양이 마지막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친엄마와 계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혼자 찾아갔는지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간 이양이 다시는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집에 들어왔고요. 화가 치밀어 오를 대로 오른 이 친부와 계모는요. 그때부터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렸습니다. 이미 세이모의 집에서 구타를 당했었던 이 양은요.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의 쇠봉으로 약 5시간 동안 구타당합니다. 구타를 당하는 사람이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이 벗겨진 채로 맞게 되면요. 그 공포감이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해요.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정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붙잡히고 맞고 또다시 도망치고 붙잡히고 맞았던 그 밤을 지나서 이 양은 잠이 들었고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7시에 이 양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 부부는요. 시신을 이불로 덮었어요.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방향제, 향초, 제습제 이런 거를 진짜 박스들이로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쓸 생각으로 그랬는지.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여기저기에 두기 시작한 거죠. 뿌리고 꽂고. 그들의 추악한 죄가 그까진 약품 몇 개로 덮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경찰에 의해서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씨 부부는 이 양의 사망 사실을 숨겨온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양이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다니던 학교에서는요. 2차례에 걸쳐서 출석 독려서라는 걸 발송합니다. 그리고 3월 하순경에 담임교사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빠한테. 애가 자꾸 학교에 안 나오는데 장기 결석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요. 가출했어요. 이런 말로 계속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3월 31일에. 가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언제 가출했는지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가출 날짜를요. 이 양이 사망한 날짜로 정해서 거짓 신고를 합니다. 이들은요. 이 양의 학교에 찾아가서도요. 이런 말을 했대요. 가출하긴 했는데 돈을 많이 들고 나가서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출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다고 안심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미 보통의 부모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경찰은 이 씨로부터 가출 신고를 접수받고 중학교 담임교사와의 면담, 그리고 가출 청소년 쉼터를 탐문했고 전산수배 그리고 통신수사들을 통해서 이 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2016년이 돼요. 2016년 1월에요. 경찰이 결정적인 진술을 이 양의 친구인 C 양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 양이 가출했을 때 하룻밤 재워졌던 그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를 통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 3월 15일에 이 양을 만났고요.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날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해당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양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방 바로 옆에 부엌이었어요. 이 건너방이 서재고요. 처음에 경찰은요. 다각도로 수사를 하면서 이 씨의 집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씨가 집에서 보지 말고 저 학교 직장으로 오세요. 3번 정도를 집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 직장에서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씨의 집에 방문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막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친구의 진술이 없었다면 압수수색을 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이 양은 발견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양은 결국 우리 딸은 평소에 가출을 자주 합니다.
라는 이 씨의 말에 의해서 단순히 미귀가자로 처리됐었다고 해요. 자, 딸이요. 가출을 해서 장기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아버지 입에서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우리 딸은 원래 가출을 자주 해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경찰이 부모가 뭐 저렇지? 뭔가 이상한데?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더 의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수사를 하고 좀 강력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했다는 거죠. 정말 인간적인 관심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경찰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온 이 씨 부부를요,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씨와 동네 사람들은 그가 교수이며 목사라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 간의 교류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아무도 몰랐대요. 압수수색을 하던 그 경찰이요, 이불을 이렇게 들쳤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이양의 시신이요, 미라 상태였대요. 거의 미라 상태로 백골이 다 되어 있는 이양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 주변에는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었고요. 여름을 지나서 약 1년 뒤에 발견된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지 못할 만큼의 악취가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방향제,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을 다 들이부었던 거죠, 아이에게. 그 이불 속에서 이양은 자신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딸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을 때 그들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치킨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어요. 왜 딸의 시신을 집에다 방치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것 같아서 집에 뒀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 종교에 대한 잘못된 믿음, 어떤 사이비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핑계를 댄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저의 생각도 그것과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씨고요. 오른쪽이 계모 백 씨입니다. 조사 결과 이 양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랑 친엄마랑 살 때도 아버지가 체벌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 건 아마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 양을 체벌했고요. 식사량까지 줄이면서 학대를 합니다. 아이에게 너 교회 헌금 훔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고요. 실신할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이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이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사망한 게 3월 17일이잖아요. 그 6일 전에 아이를 폭행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 이모가 제 언니가요, 그러니까 이 백씨, 제 언니가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속으로는 범행이 발각될까봐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전전긍긍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새 이모도 언니 부부가 아이를 죽이고 집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 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요, 이들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도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는 거, 그리고 체벌을 중단하고 나서 아이에게 잠을 자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숨졌다는 거, 그리고 국가수 부검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살인죄,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찰의 구형량은 이 씨는 징역 15년, 백 씨는 징역 12년이었어요. 근데 1심 재판에서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검찰의 구형량이 이 씨는 15년이고 백 씨는 12년이었잖아요. 근데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친부 이 씨가 징역 20년으로 5년이 늘어나고요. 계모는 징역 15년으로 3년이 더 늘어나서 선고가 됩니다. 검찰이 처음에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요, 검사의 구형 형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렇게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죄질이 악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형량을 줬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이 씨와 백 씨가 너무 형이 과하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되게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항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죽은 딸이 도벽이 있었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만 해서 맞았다. 도둑질을 했고 도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혼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들이. 하지만 평소 아이의 학교 생활, 그러니까 뭐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모범적이고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이랬다는 기록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이들의 항소가 기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설령 아이에게 도벽이 있다 한들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도벽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에 가까운 애가 맞아 죽을 정도 그런 짓을 하는 게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장기간 결석을 했을 때요. 행정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직접 방문이라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가 90일이 넘도록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요. 보통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야 한대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이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그 출석 독려서랑 전화 한번 하고 끝난 거예요. 아이가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정말 한 번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봤다면 부모에게 심각하게 구타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유 지가 맞을만 하니까 그랬겠지.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집으로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아이를 부모에게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찾고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그 서두의 문구, 예를 들면 기사나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 서두에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목사 아버지가 라는 존재였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를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건을 접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사라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기독교거든요. 저도 개신교 신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믿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 교리나 가르침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범이 돼서 신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아요. 신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도덕성과 순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것이요. 이런 죄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 종교의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얼마든지 죄에 빠져서 악의 탈을 쓰고 악마보다 더한 짓을 할 수도 있는 정말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릎 꿇는 인간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에 급급했고요.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 방향제를 몇 박스씩 사왔을 때는 이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이걸 감추겠다는 거거든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었고 불화투성인 가정이었지만 SNS상에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아빠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딸이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자기는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자신의 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죽이고 방치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직책이 모든 가치관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11개월간 저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강한 향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과 관심 없는 행정적인 조치도 비판받아야 하고요. 고쳐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너무 관심이 적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고 가해자들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도 은폐하는 잔인한 행위가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에 무뎌지고 있는지, 그걸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특별히 자신이 종교 지도자라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범죄에 민감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지 않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깨닫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나 다름없는 집에서 나오게 된 피해자 이양은 지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서 아프고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3월 부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백골 시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